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셋째 주 세계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뉴스는 중국 뉴스였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이었습니다. 국채 수익률 뉴스는 이미 다뤘지만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뉴스인데요.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 그리고 개혁안을 신중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신중이지 좀 찔끔찔끔 제시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한 개혁안은 증시 개편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도 개혁하겠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됐지만 조만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증시 개편안은 증시 시간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 인하하겠다. 그리고 자본시장 개혁으로는 장기 자본 형성을 지원하겠고 자사주 매입도 지원하겠다. 외국인 투자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것은 대출 우대금리 인하입니다. 15bp 내렸는데요. 대출 우대금리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입니다. 단기 정책금리도 10bp 인하했습니다. 이 인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 이 인하 자체가 깜짝 인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하를 한 거죠. 인하 폭이 적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 이후 가장 큰 인하 폭입니다. 보통 때는 10bp, 5bp 이렇게 내렸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기준금리 LPR은 2.5%입니다. 효과는 미지수라는 게 인하폭이 작다는 점, 그리고 중국 문제의 핵심 요인들, 과도한 부채와 소비 억제,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위기가 확산되는 형국이 일단 겉으로는 나타났습니다. 자, 주요 부동산 개발사인 비구이 위안의 부도에 이어서 헝다가 미국에서 챕터 15을 신청했습니다. 챕터 15는 미국 기업에게는 챕터 11과 같은 거예요. 자산이 있는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회색 노력을 하는 동안 우리 자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외국 기업은 챕터 15을 신청해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섀도우뱅크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중룽국제신탁, 이 회사가 비구이 위안과 연결이 돼 있는데 환매를 중단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의 리만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할 수 있죠. 미국만 해도 작년 말부터 블랙스톤이 부동산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했습니다. 블랙스톤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고요. 블랙스톤이 갖고 있는 부동산 펀드 브리트 역시 세계 최대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런데 펀드런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환매를 중단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벌써 8개월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사태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중국에서 이게 이번 주에 일어났다는 거는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자, 다시 헝다 얘기로 들어가서요.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3월 말에 헝다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주로 달러죠. 부채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 부채를 12년짜리 회사채로 바꾸겠다. 아니면 전환사채로 발행하겠다. 채권자들이 이걸 받아달라. 이건데 여기에 합의해준 채권자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까지 와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겁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법원이 인정해준다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제 7월에 디플레로 들어갔습니다. 디플레를 차단하려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를 부양해야겠죠. 금리 인하가 필요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통화가치 하락을 우려해서 큰 폭 인하는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미 위안화는 14년 내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금리 큰 폭 인하를 안 했음에도 통화 가치는 하락한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작년에 역전이 됐는데 이 역전 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에 보면 중국 국채 수익률이 파란색 선입니다. 한 10년간 중국 국채가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역전됐다. 그리고 역전 폭이 160bp, 1.6%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2007년 이래 최대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의 국채 수익률이 중국을 상회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방향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 성장률이 높을 거다. 이 얘기니까요. 그동안 중국 성장에 의존한 면이 많았는데 이제는 미국 자체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장기적인 해석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낮으면 중국으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미 빠져나가고 있고요. 자,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투어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5% 정도 성장할 거다. 올해 초에 이렇게 발표했지만 해외 기관들은 그거 너무 낮게 잡은 거다. 너무 겸손한 목표다. 그러면서 5.5% 성장할 걸로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의 목표보다 더 낮은 4.9%를 제시했고요. 이번 주에는 급기야 4.5% 전망치까지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 전망이에요. 이렇게 전망치를 내린 근거는 소비, 주택시장, 수출 다 안 좋다. 그리고 신용 데이터도 불안하다. 이런 요인들이 제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칠 것인가 이거죠. 파장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GDP 성장 기여도 면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미국이 GDP 총액에서는 세계 1위지만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입니다. 성장 기여도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반밖에 안 됩니다. 중국의 기여도가 이렇게 높은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한다.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 침체보다 충격이 훨씬 클 거라는 얘기죠. 특히 중국한테 수출하는 나라들이 타격을 크게 받을 겁니다. 중국의 원자재와 농산물을 수출해서 이걸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공산품 수출국은 품목에 따라서 이미 타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액이 한 30% 줄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중국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사실 이익을 얻고 있어요. 미국 국내 인플레 둔화에 도움을 받는 거고 결국 연준의 피벗 시점이 중국 덕분에 앞당겨질 거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또 유럽에게 있어서 중국 경기 둔화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투자자들의 중장기 손실입니다. 사실 중국의 실제 부채 비율이 300%에 달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할 여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손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5% 정도 성장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게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는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 지금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기업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기치 못한 위험은 중국 경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는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블룸버그가 모으고 있는 글로벌 국채 수익률을 보면 작년과 올해 이렇게 높아졌어요. 좀 전에 본 중국의 국채 수익률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도 따라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인플레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기대 인플레 부분과 인플레를 뺀 실제 수익률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상승하는 거는 실제 수익률이더라. 기대 인플레는 거의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상승은 인플레와는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죠.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채권 수익률은 위험이 높아지면 상승합니다. 아니면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때 채권 수익률도 상승하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 이거는 위기의 전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호황의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호황은 올 거다. 하지만 그 전에 침체가 먼저 오고 호황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황의 전조로서의 채권 수익률은 내년에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침체가 안 올 거라는 예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황의 전조로서 상승하는 시점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의 YCC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의 변경 7월 27일에 알려졌어요. 이때 미국 채권 수익률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YCC 변경이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의 기폭제가 된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런데 얼마까지 상승할까? 채권왕 빌그로스는 4.5%까지 올라간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레리 서머스도 4.75%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건 위기의 전조는 아니다. 호황의 전조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치 레이팅스의 국채 신용등급 강등, 이게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실제적인 원인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외채, 국채 중에 외국이 사간 부분이에요. 이 외채 규모가 GDP보다 약간 아래예요. 2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것은 경고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채권 수익률 상승을 촉발시켰을 수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나? 결국 위기의 전조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 건가? 이런 해석이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올해 랠리를 주도한 테크주들이 최근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7개 종목 중에 4개가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채 수익률 상승이 테크주 약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크주들은 성장주고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주가에 안 좋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테크주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요 테크주 약세와 국채 수익률 상승을 연결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재미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해외 자금을 월별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유입이 지난 6월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미국 주식시장 전망을 좋게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달에 YCC가 변경된 거예요. 자금이 일본으로 방향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7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지만 6월보다는 분명히 낮을 거다. 그래서 8월 미국 증시가 이 부분을 반영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증시 약세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일 수 있지만 국채 수익률 상승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게 이번 주의 결론입니다. 증시한테는 우호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장이 나올지도 모르지만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